미국이 정말 중국하고 제대로 싸우려면 금융카드까지 동원하지 않으면 아주 쉬운 싸움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좀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과거처럼 패턴이 반복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제가 보기에는 수많은 투자의 기회나 아니면 도약의 기회를 놓친다고 보고요. 이번엔 진짜 분산 투자 안 하면 정말 큰일 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자금 시장에 아주 거대한 변화가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기술과 관련한 기술 패권 전쟁이라는 표현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요즘 특히 그 반도체, 뭐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러니까 이 뭔가 미래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하이 테크놀로지에 대한 규제, 뭐 수출조차도 못하게 해버리니까 자국 기업들조차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또 역시 중국을 찍어 누르려는 이제 미국의 시도가 있단 말이죠. 이게 과연 성공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의문을 갖기는 해요. 상당히 이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저는 미국이 정말 중국하고 제대로 싸우려면 금융카드까지 동원하지 않으면 아주 쉬운 싸움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기술이라는 측면이 의외로 이게 세계화 과정에서 사실 중국하고 인적 교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완전히 끊어내기가 되게 힘든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어떻게 보면 세계화 과정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인적 교류를 해왔기 때문에 곳곳에 어쨌든 중국인 유학생이 이제 미국인으로 살아가면서 또 이제 인적 교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어져 있고 온갖 혼맥으로 다양하게 이 중화권이 또 연결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술 규제가 왜 이렇게 안 먹히느냐? 규제를 해도 그 핵심, 미국에 있는 핵심 산업에서도 이 중국권 또는 뭐 중화권 사람들이 국적이 달라도 다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술 규제가 왜 안 먹혔느냐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쪽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경험의 축적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게 그냥 예니까 꼭 이 전기차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거 신경 쓰는 것이 아니고 자율주행차나 전기차에서 중요한 게 뭐냐. 사실은 제조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경험의 축적입니다. 그렇죠. 이 경험의 축적이 정말 중요해서 자꾸만 만들어내고 시도하고 이걸 실패해보고 한쪽이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 배터리 같은 경우도 중국이 훨씬 더 많이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인구 베이스가 정말 많기 때문에 이게 미국보다도 훨씬 뭐 몇 배니까 미국의 뭐 적어도 4배 이상을 봐야 되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유리한 구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규제 문제도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 미국의 기업들은 어쨌든 신경 써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자율주행 하다가 예를 들어 사고가 나면 진짜 온갖 소송에 시달릴 거고 그래서 자율주행 할 때 온갖 장치들을 더 많이 해야 되지만 중국 같은 나라는 사실 국가가 먼저고 당이 결심하면 네. 우리는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왜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율주행은 데이터가 먼저다. 그렇죠. 그래서 테슬라라 봐라 저렇게 엄청나게 데이터를 쌓아놨기 때문에 저 빅데이터와 그 다음에 사실 인공지능이 결합해서 엄청나게 이제 앞으로 테슬라가 간다 이렇게 보고 계시지만 뭐 맞습니다. 테슬라가 정말 세계적인 기업이고 그렇지만 중국이 이걸 마음먹고 규제를 다 풀어주고 그냥 자율주행으로 다 해서 사고가 맨날 나도 예를 들어 미국은 그럼 뭐 난리가 나겠지만 중국은 그걸 기업이 견딜 수 있는 규모로 그 어떤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들 법적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놓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중국의 자율주행 그 데이터가 진짜 빠른 속도로 쌓이고 있어요. 물론 뭐 CPU 뭐 설계 기술이라든가 뭐 그 다음에 요즘 GPU가 더 중요한데 그런 기술 물론 미국이 훨씬 앞서 있지만 그러나 이제 많은 산업에서 이제 아무리 저급 기술이라도 계속해서 경험 축적을 하다 보면 요 기회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술 전쟁만으로는 완전히 미국이 중국을 제압하는 건 좀 어렵고 시간이 갈수록 중국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금융카드를 결국은 써야 된다. 근데 문제점은 금융카드는 중국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보통 금융카드를 중국만 타겟팅해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주변 국가가 다 같이 힘들어진다는 그러니까 게 우리 엄하게 불똥 튀어가지고 네. 고래 싸움에 뭐 새우등 터진다고 우리도 그게 걱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유탄을 맞을 수 있죠. 좀 걱정스럽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킹달러나 이런 정책을 썼을 때 뭐 옆에 있던 영국이 막 불똥이 튀기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이제 금융 전쟁은 그냥 미국과 중국의 싸움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국들한테 전부 다 옮겨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좀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절호의 기회를 저는 미국 같이 이제 일종의 싱크탱크가 이렇게 정말 철저하게 국가의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좀 플랜을 짜가는 그런 나라에서는 지금만큼 좋은 기회가 없거든요. 패권 전쟁의 종지부를. 왜냐하면 20년 뒤에는 미국이 이만큼 유리하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길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러니까 철저하게 계획만 짜면 아직은 미국이 훨씬 세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데 이 기회를 과연 놓칠까? 그럴 가능성보다는 이 기회를 잡으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 시스템이 안정적이지 않으면 진짜 위험하다는 걸 꼭 아마 정부 당국에서도 꼭 그걸 유념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지금 가장 뭐 치포 동맹이니 뭐니 해가지고 반도체라든가 뭐 이런 것들만 고민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금융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영향이 오게 될지 이거에 대해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군요. 요즘 우리도 신용위기 경색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가요. 저는 이 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제 근본적인 어떤 세계 경제의 변화. 이게 제가 이제 지금의 변화는 과거의 역사가 반복되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제 자이언트 임팩트라는 표현을 쓰면서 거대한 충격이라는 표현까지 끌어왔던 이유는 우리가 과거에 누렸던 정말 값싸고 정말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었던 돈. 우리가 그동안 돈이 정말 쌌던 거거든요. 그렇죠. 이 돈의 가격은 금리인데 금리가 한때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미국 국채 금리가 0.5%였다는 건 이거 거의 공짜잖아요, 돈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금리가 쌌고 이거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제가 5,000년 역사를 봤더니 가장 낮았어요, 인류 역사에서.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면 저는 국제적인 과잉저축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돈값이 너무 쌌기 때문에 당연하게 돈은 언제든지 구할 수 있었고 쉽게 조달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잠시 경제 위기만 넘어가면 잠깐 있었죠. 우리가 외환위기 겪었을 때 한 1, 2년 신용경색,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 1년 정도 신용경색. 요것만 넘어가면 다시 돈값은 엄청 싸지고 더 싸졌죠. 오히려 위기가 올 때마다 기준금리를 낮추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 이런 전 세계 시장의 기준이 될 만한 금리들도 같이 내려갔으니까. 근데 그건 기준금리를 낮췄기 때문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돈이 풍부했기 때문이거든요. 과잉저축이 이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최근 40년 동안 계속되어 왔어요. 처음에 이 40년 중에서 초반 20년은 선진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돈을 엄청나게 벌었거든요.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도 높았고 평생에 걸쳐서 임금이 높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돈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65세 이상 고령층이 미국 전체 자산의 80%가 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부유층 그러면 다 어르신들이 정말 많고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한 1년 살 때 보면 이렇게 오픈카, 스포츠카 타시는 분들 다 머리 휘고 머플러. 네, 그다음에 그 비싼 오토바이 타고 한 30-40명 이렇게 막 다니는 그런 이렇게 행렬을 볼 때 이제 헬멧 딱 벗으시면 저는 이렇게 막 뭔가 되게 우락부락하신 분이 나타났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딱 내리시는 거예요. 옷은 막 되게 그런 어떤 폭주족처럼 입으셨지만 근데 왜 그러냐면 그런 비싼 차, 비싼 오토바이 이런 걸 타고 다니실 수 있는 분들이 그만큼 선진국의 고령층이 많고 이분들이 초반에 어마어마하게 저축을 많이 해서 과잉저축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항상 돈이 풍부했던 겁니다. 뒤로 가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 이분들이 이제 미국에서 은퇴하고 유럽도 은퇴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000년부터는 이제 대충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사실은 저축이 부족했죠. 그걸 채워줬던 게 바로 중국과 동유럽입니다. 세계적으로 동유럽이 이제 일종의 러시아 붕괴되고 점점 서방 경제권의 세계화 안에 들어오면서 임금이 이분들이 갑자기 막 늘어나고 동유럽이나 이런 데도 그다음에 중국도 이렇게 늘어나면서 물론 중국이 훨씬 더 월등하지만 이렇게 저축한 게 세계적인 과잉 저축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굉장히 자본이 풍부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지만 앞으로 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그런 초저금리 시대가 사라져 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대비 이게 그냥 단순하게 작은 어떤 변화 이런 출렁거림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를 지금 현재 앞두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그러면 당연히 장기 국채 가격이 올라가니까 금리가 단기적으로 내려갈 수 있고 물론 기준금리도 지금 이제 파월 의장이
정말 줏대 있게 계속 올리지 못할 거라고 저도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세계 금융시장의 과잉저축, 세이빙 글럿이라고 하는데 이 세이빙 글럿이 해소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금 시장에 아주 거대한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지 않으면 정부든 기업이든 가게든 굉장히 앞으로 향후 한 1, 20년 중장기적으로 쉽지 않은 시기가 올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가계부채 때문에 또 상당히 고민이잖아요. 부동산하고 연계가 돼서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잘 해결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 이제 중국과 이게 좀 갈수록 패권 전쟁 이것이 좀 복잡해지는 게 이번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 제재가 잘 안 먹히는 이유 중에 중국의 그 편도 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인도가 또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네. 이 인도가 또 이게 다크호스로 이 패권 전쟁에 인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도에 대해서 아마 최근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인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서 아마 인도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인도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태생적으로 친소련 국가였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은 뭐 미국이 자초한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도하고 거의 적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원수지간이라고 할 수 있는 파키스탄을 지원하는 바람에 미국에선 그래서 인도 입장에서는 인도가 아마 초기에 미국 무기로 무장하기 시작했고 했으면 지금 굉장히 좀 루트가 달라졌을 수도 있지만 초기부터 이제 구소련, 소련제 무기로 무장을 하고 소련하고 굉장히 사실은 좀 친해지는 그런 계기가 있었고요. 그때만 해도 미국이 인도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고 지금 이제 뒤늦게 인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만 문제는 인도에는 뿌리 깊게 야, 우리가 파키스탄하고 저렇게 쌈박질 할 때 우리 안 도와줬어? 라는 게 일단 뿌리 속에 좀 박혀 있는 데다가 또 하나는 이제 미국에서 자꾸만 러브콜을 하잖아요. 야, 우리가 너를 제2의 중국으로 키워줄게. 인도한테 지금 하고 있는데 인도가 이걸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굉장히 이 표현에 이제 가치관 빼고 관대한 세계화를 했다. 가치관을 좀 빼고 그냥 관대한 세계화. 이거는 좀 중국이 제조업 성장을 할 수 있었고 이 자본 축적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세계화를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이런 세계화를 경험한 미국이 과연 인도에 투자할 때 중국처럼 투자할까요? 안 할 거라고 믿는 거죠. 우리한테는 그렇게 안 할 것이다. 그 증거가 뭐냐? 자, 바로 미국이 최근 들어서 계속 환경을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에다가 이제 환경 부담되는 그런 제조업, 이거는 우리한테 다 옮겨놓고 자국에는 깨끗한 산업을 다, 왜냐면 지금은 리쇼어링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지금 제3국에다 공장 안 두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인도한테 야, 너희 잘해줄게. 제2의 중국으로 키워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인도도 지금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우리한테는 지금 좀 지저분한 산업을 다 우리한테 떠넘기고 우리 환경 규제가 낮으니까 여기다 다 옮겨놔서 잠시 우리를 머무르는 그런 생산 기지로 만들었다가 나중에 환경을 빌미로 해서 우리를 억압하면 어떡하지? 이게 사실은 중국의 저 밑에 뿌리 깊은 불신이거든요. 인도. 네, 인도 같은 경우, 인도 같은 경우는 이 뿌리 깊은 불신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인도가 계속해서 미국에게 유리하지 않은 결정들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인도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내심 제2의 중국이 되길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의 밸류체인, 세계의 공장이었던 그 밸류체인을 딴 데로 옮기자. 이게 이제 선진국들의 합의라고 봤을 때 그 대상국은 인도와 베트남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사이즈가 인도를 그렇죠. 하고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중국을 완전히 대체하려면 결국 인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인도가 지금 몸값을 높여가는 과정이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사실은 우리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라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전히 인도가 굉장히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은 갖고 있는 것은 맞다. 다만 그거에 부합하는 인도의 어떤 그 경제적인 인프라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제도나 이런 것들이 완비된다면 확실히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만한 곳이긴 하다. 다만 책에도 썼지만 인도의 주가가 그걸 이미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 계속 제일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네. 세계에서. 시장 PER 퍼로 보면
정말 이제는 거의 세계 수질 높은 데 속하기 때문에 이미 고평가가 엄청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도 투자 저는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지금 수준의 고평가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할 때는 아니고 혹시라도 시장에 조정이 와서 충분히 인도의 주가가 낮아지고 대신 또 한편으로는 제도가 정비돼서 이 국제 글로벌 가치 사슬 밸류 체인 안에 들어올 만한 준비가 된다면 앞으로 가장 마지막 남은 강력한 투자처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러한 여러 나라들의 이해관계 그리고 그 가운데서의 그 파생되는 변동성 이게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변동성이라는 건 리스크이기도 하지만 또 기회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변동성을 어떻게 잘 이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상황을 이용해서 뭐 개인의 부 혹은 국가의 부를 늘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처럼 완전히 글로벌 밸류 체인이 완전히 바뀌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전쟁과 에너지 측면에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들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기존에 갖고 있는 생각만 갖고 시장을 접근하면 제가 보기엔 새로운 기회를 찾기가 정말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전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에너지 전환 이 과정에서 에너지 부국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앞으로 새로 떠오를 나라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는 그리고 인도처럼 새로운 시장의 가능성을 갖는 곳에 관심을 갖는 게 제가 보기엔 우리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한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탈중국. 얘기 계속하죠. 탈중국. 근데 지금 당장 우리가 중국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지금 현재 우리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느냐. 진짜 먹고 살기 힘들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국가적으로는 이런 어떤 자원 부국이나 이런 앞으로 시장을 엄청나게 키워나갈 나라들에 대해서 개척하려는 그런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정말 안타까운 건 일단 국가적으로 볼 땐 지역 전문가가 너무 없어요.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 저는 굉장히 중시 여기고 있는 나라거든요. 아 그래요? 네. 카자흐스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앞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왜냐하면 아직은 이게 친러시아 국가냐 아니냐 자체도 약간 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올해 초에는 이제 러시아에서 시위를 진압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은 친러시아 국가지만 이제 국민들은 왜 우리가 언제까지 이래야 되냐 이런 지금 반감도 좀 있는데 왜 카자흐스탄이 지금 중요하냐? 국토 면적도 엄청나게 넓지만 여기에 자원이 진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이제 화석 에너지, 뭐 천연가스나 석유 많고요. 그리고 우리가 혹시 미래에 많이 사용할지도 모르는 우라늄도 말이죠. 네. 우리가 원전으로 그냥 간다 이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우라늄 다 러시아 통해서 지금 제조야 아니면 이런 공급망이 굉장히 장악돼 있어요. 근데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 전 세계 우라늄 생산량의 거의 한 4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우라늄도 많아요. 그래서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 전 세계 원소 기호에 있는 모든 원자재가 다 있는 풍부한 나라.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에너지 구조가 바뀌어나가도 이 나라에 정말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다 미국과 중국에 올인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뭐 경제학 하신 분이든 뭐 투자 전문가도 예를 들어 뭐 친중이나 뭐 친민이 할 정도로 딱 양쪽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계 지도를 딱 놓고 보면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나라들이 정말 많은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아직도 미국이나 중국 내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과거의 생각만 가지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난 30년 동안은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들썩거리지 않았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가능성이 없던 나라가 지금은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과거의 패턴과 관계없이 정말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가는 게 국가한테도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투자할 때도 좀 시야를 넓혀가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항상 이렇게 경제가 파동을 그리면서 왔던 건 최근 30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충 우리는 머릿속에 이제 수렴을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패턴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패턴을 완전히 지우십시오. 저는 앞으로 세계 경제는 수렴이나 패턴보다는 발산 그리고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생각, 과거처럼 패턴이 반복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제가 보기엔 수많은 투자의 기회나 아니면 도약의 기회를 놓친다고 보고요.
정말 이번에는 거대한 충격이 한번 진짜 완전히 이 뿌리째 다 완전히 다 흔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어떤 과거에 30년 동안 반복됐던 세계가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투자자 개인한테는 저는 이런 생각인데, 이번에야말로 진짜로, 뭐 진짜 워낙 많이들 분산 투자하라 이런 얘기 하지만, 이번에 진짜 분산 투자 안 하면 정말 큰일 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제 과거 2020년에 아주 특이한 상황, V자 반등했는데 내가 그때 벼락거지 됐지, 이런 생각을 갖고 앞으로 2022년 이후를 준비해 나간다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상황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황을. 트러스 전 총리의 감세 정책 하나가 영국의 금융시장을 붕괴시킬 뻔하고. 그렇죠. 네. 이게 뭐냐면 V자 반등만큼 무서운 게 뭐냐. 그러니까 주가 오를 때는 오를 수도 있죠. 뭐 지금 현재 워낙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지금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레고랜드 사태 하나가 우리 금융시장 전체를 어렵게 만드는 사태. 이게 상상도 못했던 일이잖아요. 그렇죠. 영국이란 나라가 이렇게까지 취약한 나라였나? 우리나라 회사채 시장이 이렇게 취약해? 그러니까 레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전혀 생각도 못했던. 2천억 원 그게 왜 금융시장 전체를 흔들지? 자,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요. 제가 이제 전공한 게 복잡계 경제학이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세계 경제가 임계 상태에 와 있잖아요. 티핑 포인트라고도 하죠. 티핑 포인트에 와 있으면 이 물이 끓기 전에 그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이 보글보글 끓기 전에 아주 조금만 온도가 더 올라가면 보글 끓어버리잖아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가 모래산 실험이 있는데, 모래를 계속 떨어뜨려요. 이거 이제 저희 복잡계 경제학에서 예로 많이 드는 건데, 모래를 계속 떨어뜨리면 모래놀이 할 때 모래가 계속 위로 쌓이죠. 위로. 근데 어떤 모래 하나는 산사태를 일으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요게 뭐가 잘못해서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임계 상황에서 떨어진 모래알은 산사태를 일으킨다고요. 그러니까 문제점은 지금과 같은 때에 2020년 3월의 경험을 자꾸 적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진짜 철저하게 어떠한 상황이 돼도 문제가 없도록 골고루 이렇게 진짜로 분산해야 되고, 그게 원화 몰빵, 이거 위험하고, 현금 몰빵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정말 어떤 방향으로, 이게 인플레이션이든 뭐 금융 시스템의 혼란이든 이게 왔을 때 문제가 없는 단단한, 예를 들어 각 자산이 골고루 분산되어 있는 그런 때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에너지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신재생 에너지, 뭐 지금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정책들인데, 이것이 과연 성공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근데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동의를 하고 함께 보조를 맞춰줘야 되는데, 아까 인도 말씀하셨지만 개발도상국 국가들은 뭐야, 이제까지 모든 환경은 선진국이 다 돈 벌면서 망쳐놓고 이제 와서 우리는 그러지면 안 된다? 네. 여기에 대한 불만, 이게 과연 공조가 되겠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이제 신재생 에너지만 나오면 진짜 한숨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지금 기후변화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뭐 한번 뭐가 왔다 그러면 뭐 100년 만에 처음,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인도의 무더위라든가 유럽의 가뭄이라든가 올해만 해도 겪었던 이상기후가 진짜 엄청나죠. 근데 문제점은, 이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로 빨리 가야 된다는 생각도 있지만, 동시에 신재생 에너지에는 정말 엄청나게 복병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이 인도나 이런 나라들이 지금 반발하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더 근본적인 문제점은 이 미국이,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신재생으로 가는데 엄청나게 많은 복병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자, 신재생 에너지로 가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국위주의에서 석유 개발하지 마, 이렇게 했단 말이죠. 네. 겨우 석 달이었는데. 근데 그거 하나로 지금 현재 미국에서 무슨 일이 생겼냐 하면, 더 이상 셰일가스 개발업자들이 셰일 유전, 셰일가스를 개발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프래킹 업자라고 하는데, 이 프래킹 업자들이 이거 혹시 개발했다가 무슨 문제가 생겼냐? 당장 언제 규제가 올지 모른다라는 공포도 있지만, 또 하나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태양광을 한 10여 년 내로, 12~13년 내로 거의 절반까지 올릴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 미국의 에너지 구조가 다 신재생으로 바뀌면,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부터 셰일가스를
이제 개발을 해서 탐사를 하고 여기서 채굴을 하고 이렇게 캐내면 한 아무리 빨리 해도 한 3년은 걸린단 말이죠. 근데 한 2030년이 됐어요. 근데 태양광으로 다 바뀌어 버렸어요. 지금 바이든 목표대로라면.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 프래킹 업자들이 더 이상 셰일 오일이나 가스를 개발하지 않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금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는데 세계 최대의 산유국은 사우디가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이지. 그렇죠. 셰일 오일에 의해서. 네. 근데 그 미국에서 지금 셰일 오일이나 셰일 가스를 개발하려는 노력 자체가 사라졌어요. 원래 어마어마하게 생산량이 증가하다가 지금은 이제 누구도 개발하지 않는, 새로 개발 안 합니다. 있는 걸 잘 요걸 끝내자. 10년 내로 바꾼다며? 10년 뒤에는 이거 못 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로 최대한 비싸게 팔아먹자. 자, 이거 당연히 업자라면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단순히 미국의 프래킹 업자뿐만 아니라 사우디든 러시아든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내가 유전을 더 개발하면 이걸, 그러니까 이 컨벤셔널 오일 같은 경우는 개발하는데 한 5년 걸려요.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컨벤셔널 오일로 5년 개발했는데 5년 뒤에 이제부터 팔아볼까? 그랬더니 태양광으로 막 바뀌어 있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있는 걸 갖고 최대한 비싸게 팔아먹자니까 지금의 화석 연료는 비쌀 대로 비싸게 만들었죠.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그 정책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문제점은 신재생 에너지로 이제 가려고 하니까 문제점은 뭐냐면 태양광에 이제 만드는 단계들이 뭐 인것도 있고 모듈도 있고 뭐 이런 단계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그 단계별로 다 어느 나라가 시장을 잡고 있느냐? 중국이 다 잡고 있어요. 네. 뭐 단계에 따라 95% 잡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중국을 어떻게 피해서 태양광을 만들겠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 지금 미국에서는 태양광 공사가 지금 난립니다. 왜냐하면 2035년까지 태양광을 거의 뭐 절반 가까이 막 엄청나게 태양광 비중을 늘리겠다는데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지금 태양광 비중이 한 4%밖에 안 되는데 40% 늘리려면 진짜 계속 2배로 때려 넣어야지 이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중국산은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 최근에 태양광 공사를 하다가 다 중단됐는데 동남아 건 줄 알고 사왔어요. 뜯어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그리고 공사 중단! 이래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점이 뭐가 생겼냐면,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통적인 화석연료는 다 버리겠다고 선언을 해서 화석연료는 지금 고공행진을 여전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아무리 떨어져도 $80 밑으로 잘 안 내려가요. 왜냐하면 석유 개발업자들이 새로운 유전을 개발하지 않으니까 한 $80, $9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 이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태양광은 지금 목표대로 가려니까 중국이 딱 길목을 막고 있어요. 풍력은 뭐 90%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중국이 굉장히 시장 지배력이 큰 편이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게 태양광이나 아니면 이런 풍력 발전은 결국은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간헐성이라 그래서 뭐 밤에는 발전을 못 한단 말이죠. 근데 전기는 밤에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간헐성이 아닌 지속성이 되게 중요한데, 그럼 태양광에 꼭 따라붙는 게 ESS 전기 저장 장치인데 이거를 배터리로 가려니까 배터리도 딱 길목에 또 중국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을 피해서 이렇게 대규모 ESS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이게 모든 곳에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쪽엔 사우디가 있죠. 사우디가 지금 계속해서 틈만 나면 감산해 버리니까 지금 또 경기 침체를 유도해서 물가를 낮추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만큼 맞춰서 또 감산해 버리면 큰일이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신재생 에너지까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시적으로 한 2035년까지 과연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그 자연스러운 세계화, 그러니까 이 경제적 논리, 이것을 거스르면서 어거지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 거잖아요. 네. 이 정치적인 여러 이유로.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이 과연 지속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러한 어려움들로 인해서 중간에 서로 타협하면서 갈 것이냐, 이걸 가지고 헷갈려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미국의 국군을 건 중국도 마찬가지겠지만 패권 전쟁이기 때문에 결코 합의는 없을 것이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절대로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일단 요 에너지 문제에서 더 가자면 사실 중간 선거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요번 이제 중간 선거에서 사실은 요 앞서서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가 200만 배럴을 딱 중간 선거 앞에서 감산을 해버렸단 말이죠. 바이든 완전히
물매겼죠. 네, 중간 선거 한번 너 한번 고통받아봐라 이러고 지금 완전히 던진 거죠. 빈살만 입장에서는 복수를 제대로 한 셈인데 이게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서서 사실은 여기에 이제 굉장히 에너지 패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빈살만 왕세자 입장에서 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원수 같은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태양광으로 40%를 2035년까지 전환을 하겠다? 4%밖에 안 되는 걸? 자, 그쯤 되면 앞으로 화석연료를 팔아서 먹고 살던 사우디랑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 빈살만 왕세자는? 그러면 2030년대가 되면 석유는 지금처럼 비싸기 힘들어요. 가끔은 석유 화학 제품도 있지 않냐? 아, 물론 있죠. 하지만 에너지 가격이 비싸서 이렇게 석유값이 비싼 거지 화학 제품 수요가 이 가격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석유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에너지로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자, 그런데 빈살만 왕세자가 그냥 개인적인 복수 차원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만 아니면 이 속도는 안 나오거든요. 신재생 에너지. 네. 자, 지금 뭐 아무리 유럽이 신재생 뭐 간다 안 간다 뭐 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렇죠. 속도를 늦추면 유럽도 어쩔 수 없이 같이 늦출 거고 미국이 가속화하면 같이 가속화하는 시스템이라서 사실 미국 하나만 노리면 돼요. 그야말로 하나만 패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듯이 그렇죠. 미국만 어떻게든 꺾어 놓으면 신재생을 그 전환 속도를 뭐 그 자체를 못 막겠지만 속도만 좀 늦춰도 사우디 입장에서는 지금 한 10년을 원유를 비싸게 팔아먹을 거냐 30년을 팔아먹을 거냐는 분명히 굉장히 사우디 입장에서는 다르거든요. 전환은 되겠지만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이제 공화당이 상하원, 양원을 다 장악하면 레임덕이 세게 오거든요. 그렇죠. 그럼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경제를 회복시킬 수단도 사실상 잃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더 힘든 상황에 여러 가지로 처할 겁니다. 그러면 저는 쐐기를 박으려고 할 가능성이 너무 크다. 바이든 대통령 재선이 있는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번 대통령 출마 안 할 수도 있지만, 네, 그건 이제 민주당에서 어떻게 할지 이제 두고 봐야겠지만, 어쨌든 뭐 재선을 한다고 봤을 때 그때를 노려서 사우디는 또 한 칼을 남겨놓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다음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시 만약에 등장을 한다든가 또는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성향을 가진 공화당 후보가 나타났을 때 저는 신재생 에너지 전환 속도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갖고 있는 계획보다 훨씬 늦어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화당의 기조는 기후위기, 뭐 공화당도 신경 쓰겠죠. 그렇죠. 하지만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후위기보다는 그쪽으로 갈 거라 이제 아마 이번 중간선거 결과를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하셨든 화석연료에 투자하셨든 좀 더 아주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많은 분들이 그걸 걱정하더라고요.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하신 분들이 혹시나 미국의 정책이 그 IRA 법안으로 표현되는 이 보조금, 신재생과 관련된 여기 보조금들이 다 축소가 되거나 철폐되거나 그랬을 때는 이제 투자하는 것들이 좀 어려워지니까. 아마도 공화당이 장악하면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봅니다. 네. 하여튼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미국에 진출하는 그 우리 한국의 어떤 뭐 하나솔루션 요새 대표적이죠. 거기에 현재 공장을 설치하고 하는 이러한 한국의 그 기업들이 이제 반사이익을 얻지 않겠느냐, 반도체처럼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건 지금 상당히 불확실성이 가득 차 있는 상황으로 봐야겠군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이게 가끔 너무 자신 있게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이 방향으로 가면 이 전환 속도가 안 바뀐다고 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아주 밝게 보시는 분들이. 근데 여기에 너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레임덕이 오지 않고 계획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길목마다 중국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다가 다음 차세대 에너지 패권을 중국한테 주는 건 진짜 위험한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에너지는 차세대 패권에 달러 패권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석탄이 영국에 풍부했기 때문에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만약에 석탄이 영국에 많지 않았다면 과연 가능했을까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그 진짜 소중하던 석탄에서 석유로 바뀌니까 이제 뭐 영국이 여러 가지 패권을 잃어버린 그 이유가 많지만 사실은 세계 최대 산유국 사실 시작은 미국이거든요. 뭐 지금도 세계 최대 산유국이 시일가스로 됐지만 사실은 20세기 초반만 해도 석유가 제대로 나온 나라가 미국밖에 없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중동이 개발되기 전에. 근데 그래서 에너지 패권을 미국이 갖고 오면서 차세대 패권을 지배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걸 잃어버릴까봐 70년대에 사우디하고 또 이렇게 조약까지 맺으면서 에너지 패권을 석유로 딱 잡아가면서 미국의 패권 시대가 계속 유지됐던 겁니다. 에너지 패권이라는 게 진짜 간단치 않아요. 왜냐하면 메타버스고 뭐고 간에 에너지가 있어야 돌리죠. 그렇지. 그런 메타버스든 뭐든 더 이렇게 첨단 제품일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데가 어딘지 아시죠? 뇌입니다, 뇌.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연산을 할수록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한데 에너지는 아무리 첨단으로 간다고 해서 이게 없이 갈 수는 없거든요. 근데 차세대 에너지를 중국에 넘기면서까지 과연 미국이 신재생 에너지를 추진할 것이냐?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대체하는 그 속도와 이걸 조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은 어떤 에너지 패권 전쟁하고 맞물리면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고차방 정식으로 정말 불가지의 세계로 앞으로 넘어갈 것이다. 다만 이것만 확실하다. 안 넘어가면 우리 인류가 위협받으니까 진짜 그렇죠. 끝이니까 그거는 분명하다. 근데 다만 그 속도는 정말 이제 가속화됐다 느려졌다 하는 것들이 이제 차세대 패권 전쟁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엄청난 변수들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네. 하여튼 우리가 지금은 의심해야 되는 여러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이션과 금리, 전쟁, 에너지 정말 네 개 거대한 축, 세계를 지탱하는 어떤 요소들인데 이게 동시에 한꺼번에 다 흔들리는 그래서 이제 자이언트 임팩트라고 표현하셨는데 정말 그 용어가 너무나 당연하다 할 정도로 너무나 급박하게 이 모든 게 터지다 보니까 그래서 투자자들은 밤잠을 못 자고 가끔 그런 분이 계세요. 아니 돈 좀 벌려고 주식을 했는데 내가 왜 밤에 자다가 영국 경제를 걱정하고 왜 우크라이나를 걱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당히 어려운 변동성 상황에 빠져 있다. 여기에서 어떻게 잘 고민하고 결정해야 되느냐 중요한 시점이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이 자이언트 임팩트 정말 우리가 거시적으로 뭔가 이 경제 그리고 투자의 환경을 되새겨 볼 만한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아주 말씀을 자세하게 들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